네, 반갑습니다. 오늘 얼문현 83강 일단 100강까지 하기로 했을 때 열심히 할게요. 오늘 그 3적으로 통해본 고구려 정체성 이렇게 했는데 이거 그전에도 한번 했었는데요. 제가 이거 오늘 강의한다고 이틀을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새로운 자료도 첨가했고 문맥도 좀 매끈하게 한다고 노력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흔히 지금 국민들이 보통 보면 이제 드라마에서 특히 고구려 관련 드라마는 지금도 보면 늘 삼조고가 고구려의 국장처럼 우리로 한 국기처럼 사용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구려의 어떤 독창적인 상징물로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일부 많이 알고 계시지만 특히 이제 삼조고가 다리가 왜 3개인지 하는 것도 지금 기존의 이론들도 제가 나름대로 다 수집해서 분석하고 제가 또 설명할 수 있는 논리도 지금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 전체적으로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삼조고는 사실은 고구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삼조고는 고구려에서 사실은 굉장히 화려하게 꽃피웠던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에서 삼조고를 상징물로 활용할 때 특히 이제 무덤에 삼조고가 많이 등장할 때 중국에서는 거의 삼조고가 사용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삼조고가 고구려에서 부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또 네 번째는 고구려는 태양신을 천재로 모신 집단으로 고조선의 질성신앙과 차이가 있다는 관점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정체성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신채호 선생의 논리에 의해서 단군조선하고 부여하고 동일계처럼 국민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체계를 보면 단군 왕검사의 신앙체계하고 고구려를 비롯한 이 부여계통의 신앙체계하고 차이가 약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칠성이 아니면 칠성이죠, 저거는. 예, 칠성 오타나네. 삼조고가 상징하는 발이 3개인 이유도 설명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보시다시피 늘 이렇게 드라마에도 삼조고가 최근에 그 영화 안시성에도 보면 똑같이 이런 식으로 고구려 국기처럼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는 축구협회 로고가 호랑이잖아요. 근데 일본 축구협회 로고가 사실은 삼조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사실인데 삼조고가 사실은 굉장히 신석기부터 태동이 돼서 중원에서 계속 이어지다가 동북지방으로 와서 화려하게 부활을 했다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서 지금 천황가의 수호신으로 되어 있어요. 삼조고가. 근데 그런 흐름의 문명의 흐름사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2002 월드컵 할 때 삼조고 논쟁이 났어요. 왜냐하면 일본 월드컵 연맹의 축구 연맹의 상징물이 삼조고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저게 뭐야 고구려 건데 뭐 이런 식의 반응이 있으니까 동아일보에서 취재를 했어요. 지금은 이 견해들이 바뀌었겠지만 그 당시 동아일보 취재할 때 모 교수는 그동안 우리가 무관심했던 나머지 선조들의 그 삼족을 일본에 빼앗긴 꼴이다 이런 식의 인터뷰 기사를 냈고 그 같은 또 인터뷰인데 삼족은 고구려의 고유의 상징물이라는 것이 학계의 공통적인 견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때까지만 해도 삼조고가 고구려 건 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또 다리가 셋인 것은 우리 민족이 셋이라는 숫자를 신성한 숫자로 생각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들이 났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다 오류라는 게 지금 생각이죠. 그래서 일본 축구협회 같은 경우는 상징으로 삼종을 이렇게 결정한 것이 1931년 이사회에서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일본 신화에서 신문천왕이 동정을 할 때 가다가 웅야 지방에서 길이 막히거든요. 그 산길을 넘어갈 때 길이 막히니까 천조 대신이 2마리 까마귀 발지오를 보내줘요. 그래서 그 발지오가 길을 안내해서 나라 지방까지 넘어가는 신화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 축구협회를 창립한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그 웅야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해서 삼조고가 일본 축구협회의 상징 로고로 됐다는 거죠. 이게 MBC에서 나왔던 화면 캡처한 건데, 이렇게 사실은 삼조고가 이 동북아시아 전체적으로 나와요. 이쪽이 제일 먼저 나와서 몇 면이 이어지다가 고구려 시대 동북 지역에서 굉장히 화려하게 부활했다가 일본으로 다시 넘어가는.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반대해서 지금 삼조고가 상당 기간 동안 상징성이 굉장히 약화됐다 상태였는데, 일본은 지속적으로 삼조고가 강조되고 천황과의 수호신으로 계속 강조되고, 일본 천황의 그 등극할 때 입는 의례복에도 보면 삼족을 어깨다 지금도 그리고 있거든요. 삼조고가 지금 동양고전에서 나오는 가장 빨리 나오는 게 삼조고는 아니고, 태양새로서 까마귀가 등장하는 게 어디 있냐 하면 산해경 대황동경에 있어요. 이 산해경 아시다시피 전국시대에 쓰여진 건데, 전국시대에 중국 주변 나라들의 일종의 제가 보면 그 태음신 신앙, 뭐 속된 말로 귀신 신앙, 각 지역의 귀신들이 다 틀리거든요. 그런 걸 지리지인데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처음으로 이제 문헌에 나오는데, 대왕의 한가운데 어려운산이 있고 그 위에 부목 부상나무가 있는데 높이가 300미이고 잎은 겨자와 같고 골짜기가 있어 이름을 원원곡이라고 하는데, 양곡 위에 부목이 있는데 한 개 해가 막 도착하자 한 개 해가 막 떠오르며 모든 해가 까마귀를 싣고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제우조오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10개의 태양이, 우리가 왜 지금 천간이 10이잖아요. 지지가 10이고, 그러니까 천간, 해를 나타내는 천간이 10마리 태양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매일매일 떠올랐다 졌다 한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 천간 10이 되는 얘기가 여기 지금 기록에 나와 있는 거죠. 근데 그 해를 나르게 하는 동력이 이때는 아마 까마귀로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조가라는 명칭이 언제부터 나왔냐 하는 그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삼조가라는 명칭이 가장 먼저 보이는 시기가 한나라 때, 그 이전에 삼조가라는 명칭 자체가 없다는 거죠. 태양하고 까마귀라는 것이 태양새로서 관념상으로는 있었지만, 삼조가라는 명칭은 한나라 때 와서야 삼조가라는 명칭이 처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한 말기에도 동안에 들어와서 삼조가라는 개념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구려 무덤에 보면 삼조가가 그려져 있는, 굉장히 다양하게 그려져 있고 화려하게 그려져 있어요. 이쪽에 이제 5회분인가 삼조고고, 이게 지금 처음에는 이게 똑같이 삼조고로 해서 태양 그걸 그린 줄 알았는데, 지금 이게 뭐냐 하면 그 왕의 그 벽에 마구리 있잖아요. 벽에 양쪽에 받치는 거, 그 받치는 거로 지금은 얘기들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지금 삼조고가 있고, 굉장히 세련된 거죠. 굉장히. 그래서 삼조고는 이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이 고구려 전유물이 아니고 사실은 문명의 교류와 흐름 속에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새로서 태양신과 관계된 새인 거는 일반적으로 다 인정하는 건데, 중원에 있는 앙소채도에 지금까지 나오는 거로는 고고학적으로 가장 빠른 게 이게 까마귀 태양으로 제일 빨라요. 지금 서안 만파 지역에서 나오는 건데, 채색 도자기에 지금 이렇게 해를 그려놓고 해 안에 지금 까마귀를 그렸는데, 지금 요건 2족이에요. 그런데 앙소 도자기, 채색 도자기에 보면 3족도 여러 개가 나왔어요. 자리가 3개인 게.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는 삼조고는 신석기 시대, 적어도 기원전 3000년이 이전 단계에 이미 삼조고가 그려지고 있었다는 거죠. 태양새로서. 그러니까 이때부터 중국 땅에서는
태양세로서 까마귀가 사실은 주나라에서 줄주전국으로 해서 쭉 이어지고 한나라 때 굉장히 좀 많이 부활을 했다가 동한 이후부터는 소멸되는 단계로 들어가고 우리는 중국에서 소멸될 때 고구려에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삼조구가 상징성이 떨어지는 단계에서 고구려에서 삼조가 굉장히 화려하게 부활하게 된 거는 어떤 문화적인 혹은 어떤 주민의 이동하고 관련돼서 어떤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 지역에서 사실은 삼조구가 제일 먼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000년 전에 등장하는데 실제로 이쪽 중원에서 신석기 후기에 삼조구가 등장할 때 적어도 현재까지 지금 홍산문화가 많이 발굴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여기서는 전혀 삼조구나 태양새가 까마귀 태양새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쪽에서는 그 수리 종류의 봉황이나 수리, 닭태양 이런 것들이 상징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태양하고 연결시킨 건 아직 고고학적으로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양소 제도에 보면 이 채색 도자기에 보면 지금 이게 지금 이걸 이렇게 복원해 놓은 것 같은데 이게 다 채색 도자기에 보면 삼조기 다리가 세 개가 보이잖아요. 이게 삼조고가 실제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건 그려진 거는 지금으로 한 5,000년이 넘은 거죠 최소한. 근데 이것도 보면 이게 다 해석의 태양이라는 걸 까마귀 새라는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상나라 청동기에도 삼조가 그대로 이어져요. 보시면 이 새가 있는데 다리가 이렇게 해서 세 개죠, 그죠? 이렇게 있고. 지금 이것도 보면 이렇게 해서 다리가 다 세 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상나라 청동기에도 삼조구가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삼족으로 출발했다가 나중에 한나라 때나 이때는 보면 이족들이 많이 나타나요. 거꾸로 중국에서는. 그런데 이상하게 또 고구려에서는 다시 또 삼족으로 부활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도 어떤 문화적인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신석기 서주 시기에 보면 이렇게 삼족기가 나오는데 이건 사실 삼족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기는 형태적으로 그래요. 삼족인 삼족인데 이게 이제 균형을 잡기 위해서 다리를 표현했다고도 볼 수 있죠. 조금 틀리죠, 그렇죠? 삼족기긴 한데. 그런데 요런 것도 지금 서주 시대 건데 다리 두 개다 이렇게 삼족을 해놓긴 했는데 이거는 균형을 잡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보면 다리가 세 개로 해놨어요. 다리를 이거 세 개로 표현을 확실히 다리를 했는데 전주 전국 시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국 시대에 오면 삼조고가 다시 이렇게 나타나요. 와당에 지금 나타나는 건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동이족의 옛 태양 신화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 다 이렇게 삼족으로 다 그려서 태양 속에 세발 까마귀가 산다는 관념이 사실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진나라 이후의 삼족기들도 보면 이렇게 삼족어들이 굉장히 중국어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삼족어를 고구려 거라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죠? 왜냐하면 적어도 전국시대에 나온 완항 같은데 이런 데는 삼조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고분벽화에도 나오고. 지금 이 서왕모에서 이제 삼조가 서왕모 신화 그림에도 이제 등장을 하는데 사실 서왕모는 처음에는 신선이 아니었어요. 일종의 그 지모신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시던 분인데 그래서 굉장히 좀 무섭게 형상화됐었는데 상경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삼조고하고 이제 이렇게 삼조고가 여기 들어가기 시작해 보면 이게 지금 삼청조거든요. 원래는 서왕모 신화에서는 삼청조라고 하는 청조가 서왕모의 심부름꾼으로 나타나는데
서왕모에 음식을 조달하는 새로 삼척조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그려졌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 까마귀가 이렇게 삼척조를 없애고 이 자리를 차지하는 식으로 바뀌어요. 보면 이게 서안 복전추묘라고, 제가 서안 납사 갔을 때 보면 이 서안에는 보니까 황토가 쌓여서 그런지 무덤 들어가려면 지금 평지에서 땅으로 다 파고 들어가더라고요. 그 안에 이제 복원해놔서 이렇게 다 해놨는데, 책을 거기서 사온 데서 지금 가져온 자료예요. 여기도 보시면 이제 서왕모 그림에 이제 삼조고하고 구묘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삼조고하고 구묘가 들어가는데, 여기서도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여기가 동황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왕모는 서쪽에 여신선으로서 서쪽에 있고, 동쪽에 해 뜨는 데는 동황공으로서 남자 신선이 있는데, 지금 서왕모 쪽에 지금 삼조고하고 구묘가 등장하고, 동황공은 태양은 그려놓긴 했는데 이게 까마귀가 안 갖고 제비 같은 새를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변형될 때만 해도 뭔가 삼조고의 상징성이 혼돈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둘기 형상이라고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서왕모하고 삼조고하고 구묘가 완전 세팅이 돼요. 삼조고하고 구묘가. 그래서 보세요. 구미호. 그러니까 이게 다 세트로 되는, 삼조고하고 구미호가 서왕모의 신부름꾼으로 세팅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삼조고는 그 태양하고 관련된 상징동물이고 구미호는 달하고 관련된 상징동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똑같아요. 삼조고, 구미호 다 꼬리가 9개라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뒤에 가서 보시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삼조고가 이게 다리가 3개인 거는 지금 기존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게 제 생각은 이 구미호의 꼬리가 9개 생기는 원리하고 같은 원리로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3개인가? 근데 물론 이게 삼신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삼태양하고도 연결되는데, 어쨌든 기존 학자들은 그런 관점이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찾아보면 뒤에 삼조고 3개인 이유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서한시대하고 한나라시기에 보면 삼족 2족으로도 많이 등장을 해요. 저쪽은 마왕태 벽화 비단 그림인데 태양 속의 까마귀는 맞는데 다리가 지금 2개로 그려져 있어요. 다리가 2개로 그려져 있고, 여기도 서한복전추묘인데 여기 태양 속에 다리가 2족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중국 학자들도 보면 어떻게 보면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MBC가 인터뷰한 데서 지금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중국 사회과학 교수 같은 경우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대에는 삼조고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았고 3발일 수도 있고 2발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새의 발 개수가 아닌, 3개의 발 개수가 아닌 태양과 새의 관계만 중시했다는 게, 2개나 3개는 상관없었다고 인식했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제가 보면 그게 아니었 거라는 거예요. 원래는 3개로 그려야지 원래 삼조고와 상징성하고 맞는데, 중국 사상과 중국 철학이 흐르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중시 안 되는 과정에서 2개도 그리고 3개도 그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쪽으로 다시 왔을 때는 다시 3개를 그리는 이유가 원래 상징성을 다시 부활시켰다고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보면 원래 중국에서는 이렇게 2개, 3개 그렸는데 후대에 고조선 지역에 전해지면서 3발이라는 것을 중시했고 그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다시 삼조고 부활하는 것이 고조선 고구려 계통의 주민들의 의식세계하고 연결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한대 화상석에 지금 보이는 건데, 뚜렷하게 삼조국이 보이고 있고, 이건 지금 복희여외도를 그렸는데, 복희여외도 속에 삼조고하고 구미호를 같이 그려놓은 작품이에요. 이건 좀 특이하더라고요, 자료가. 이제 동안시대에 이렇게 삼조고가, 여기도 삼조고예요. 누란 지역이니까 지금 저쪽 천산, 서쪽 천산 쪽에서 나오는 거고, 한자선 속에도
3조고가 지금 나오는 거. 이렇게 해서 자료를 보면 분명히 3조고는 기원전 3000년 이상 전에 중국 서안 지역에서 태동해서 그것이 계속 확장되면서 중국 전역으로 지금 한나라 때까지는 중국 전역으로 이렇게 확장되면서 3조고가 지금 그려지고 있는데 지금 고고학 자료들을 보면 그 이후에 동안 이후에는 이제 점점 양이 줄어들고 거의 뒤에 가면 사라질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고구려에서는 5, 6세기 되면 3조고가 굉장히 상징성이 의미 있게 또 화려하게 그림도 보면 굉장히 세련되게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대처를 보면 당나라 이후에 사라진 사실은 원나라 때까지도 있는데 원나라 때 자료를 보면 요령성에 있어요. 이게 나라는 원나라라도 요령성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고구려의 영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원나라 때 나온 거는. 그래서 보면 이게 교류의 산물이 이렇게 확실한 게 신석기 시대 동북지방에는 3조고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서안 반파 지역에서 나타나고 삼나라 때 나타날 때 동시대에 만주 지역에서는 3조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주 지역의 자색 문화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3조고는 신석기 시대부터 진안에 이르는 시기에 중국 대륙에서 몇몇 이어져 오던 것인데 동북지방에서 비슷한 시기에 3조고가 없었다면 고구려의 3조고는 문화 전파나 교류의 산물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3조고라는 태양세라는 로서 가치가 1차적으로는 중국 지역에서 고구려 지역으로 교류 차원, 문화 전파 차원에서 일단은 들어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화 교류 차원으로 들어왔으면 그쪽에서 없어질 때 이쪽에서도 없어져야 되는데 중국 쪽에서는 없어지는데 이쪽에서 굉장히 화려하게 일어난 거로 보면 원인이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고구려의 3조고는 중원과 요새지역의 교류에 의해서 탄생했다는 것까지는 다 지금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한이 넘어서면 동한 쪽이 넘어서면 중국에서 3조고가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 남소문화 시기부터 전국시대까지 맥을 이어오다가 전국시대 음양론 신선사상 복희 여외 신화와 연결되면서 잠시 부활을 했다가 이제 사라지고 후한 이후에는 사라지는데 이제 서진의 벽화무 4세기 전가가 5호묘, 당나라 장유 태자묘, 또 원나라 태자 벽화무 이런 것들 이렇게 숫자가 몇 개 안 된다는 거, 10개 이상이 안 된다. 적어도 지금까지 발견된 게 중국 쪽에서는 후한, 동안 이후에는 10개 이상이 안 나와요. 지금 발견된 걸. 그렇게 보면 고구려에서 화려하게 부활한 이유가 다른 데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자료를 보면 서진 시대의 벽화무가 지금 3조고라고 지금 찾은 자료를 볼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까마귀 3조고로 지금 해놓은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호 16국 시대에 저쪽 주천, 감숙성 주천에 있는 전가가 5호묘에서 나오는데 서왕모를 그려놓고 3조고하고 구미호를 해놓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자료가 당나라 때 자료가 나오는데 그 유명한 이현묘 벽화에 지금 3조고가 그려져 있을 당나라. 그럼 사실 이거는 고구려 때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죠? 근데 같은 시대 건데 고구려 3조고에 비하면 초등학생이 그린 것 같다. 그죠? 고구려 3조고는 예술성이 굉장히 세련되고 높거든요. 근데 지금 이건 거의 초등학생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3조고가 그 태양의 상징성을 가진 그 새로서 지속적으로 그 예술의 대상이 안 됐었다는 거예요. 같은 시기대 복희 여회상에도 보면 태양에다 이렇게 3조고를 그려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고구려 시대도 사실은 당나라에 3조고가 전혀 없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술 작품으로 보면 고구려께 훨씬 화려하고 상징성이 훨씬 더 의미가 고구려 민족하고 의미가 더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여기 단순히 태양이라고 하면 이 원나라 시대 거예요. 원나라 시대 태자묘에서 나온 건데 지금
조양지구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조양지구는 사실은 단군조선하고 조선하고 나중에 고구려도 일시적으로 거기까지도 간 적이 있는데 그런 지역이고, 이것도 원나라 태자묘에서 나온 삼조.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중국에서 삼조고가 굉장히 약화되고 거의 사라진 상태에서 고구려에서는 어떻게 부활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삼조고가 고구려 일본에서 오랫동안 생명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지금 제가 주장할 수 있는 뭐냐면, 북방 초원 노트를 통해서 전파된 태양신의 사자로서의 까마귀에 대한 관념이 새롭게 수혈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원 쪽에서는 단순히 태양새로서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다른 어떤 종교적인 이성의 시대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종교적 사인이 상징성이 약화됐는데, 고구려에서 일단 문화교류 차원에서 들어오긴 했지만 고구려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까마귀로 바뀐 거는 바로 부여족하고 고구려의 왕족들이 초원 문화하고 관련된 사람들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관념이 합쳐지면서 고구려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삼족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대부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동이계통 사람들이 세숭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기 때문에 삼조고가 까마귀가 이 동북쪽을 봤을 때 그거하고 결합되면서 부활했을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비슷한 얘기를 해요. 세숭배하고 관련돼서 특히 더 고구려에서 부활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회과학원 교수 같은 경우도 보면 고구려 민족이 삼족을 중시한 것은 당시 동아시아에서 새를 숭배한 것하고 관련이 있다. 이게 굉장히 피상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정재수 교수 같은 경우도 동이족이 새 숭배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고, 아까 그 예신화가 이게 산해경에 나오는데, 제준이 천신인 제준이 얘에게 활과 화살을 주어서 하경을 도우할 때 10개의 태양 중 9개의 태양을 쏘아서 떨어뜨리는 그 고사가 있는데, 이런 거와 관련해서 동이의 세숭배하고 삼족을 연결시키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전호태 교수 같은 경우 울산대 교수인데, 이분은 고구려 고분벽화가 전공이에요. 고분벽화 관련 책을 굉장히 여러 권 썼는데, 동이 지역에 새와 관련된 풍습이 많고, 고구려의 절풍이라고 하는 모자도 보면 새 깃을 꽂았거든요. 오우간이라고 해서 까마귀 깃털을 꽂는 게 있어요. 이제 이런 거하고 연결해서 고구려에서 삼조고가 부활했을 거다, 이런 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은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고조선계와 부여 고구려 왕족의 출자가 다르기, 출신이 다르기 때문인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단군조선 계통은 질성신앙을 중심으로 태양을 숭배했던 집단이고, 지금 보면 이들은 보통 단군조선 세력은 질성, 곰, 호랑이, 산신신앙이 주류였거든요. 무슨 소리냐 하면, 그 까마귀 삼조고를 상당히 부활시킬 이유가 좀 작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 세계 자체가. 그래서 고구려와 부여 왕족은 태양을 천재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하고 바로 그러니까 지금 요게 이제 제가 늘 공공하고 연결해서 화동을 얘기하는데, 이 보세요. 여기가 소도가 있으면 이게 신목이고, 여기가 천상인데 여기 칠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태양이 있고 생명의 에너지로서 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단군왕검 사회의 하나님은 칠성님인 거예요. 칠성님의 아들로서 어떤 면에서 환웅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신앙이 들어가요. 단군신앙도 들어가는데 주신앙은 칠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 상징 동물이 구렁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하고, 부역에는 아시다시피 동명도 보면 그 고리국의 왕이 사냥을 나가요. 사냥을 나가는데 시비가 임신을 하거든요.
임신을 하는데 왕이 돌아와서는 내가 사냥 나간 사이에 어떻게 네가 임신을 할 수 있냐고 따져 묻는다고. 따져 물으니까 실비가 대답하기를 나는 다른 남자하고 상관한 게 아니고 하늘에서 결한만한 기운이 내 뱃속으로 들어왔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렇게 해서 결국 여기에 보면 태양하고 관련된 그 빛 에너지가 들어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몽신화도 보면 빛하고 관련이 있죠. 그때는 태양하고 관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중국 답사 가서 제가 눈에 띄어서 찾은 건데 지금 발인자치라고 하는 거기서 찾은 건데 보시면 여기 지금 닭이거든요. 닭인데 여기 닭 알 낳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 바위 밑에 보면 이렇게 알구멍이 있어요. 파놨어. 인공이거든요. 이게 다. 그게 뭐냐면 이게 종교적 세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게 지금 고리국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상징물로 보는데 어쨌든 부여계통 또 부여에서 내려온 주몽은 하나님 천신 칠성을 믿은 게 아니고 바로 태양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약간의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관점을 그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부여계에서 온 고구려 왕들은 태양신을 천재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군 시대 단군왕검 사이의 천재는 칠성님이거든요.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단군왕검 시대의 하나님은 천재는 칠성님인데 부여하고 고구려 왕들의 천재는 태양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미묘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시각으로 우리 고대 문화를 풀면 안 풀리던 부분도 많이 풀려요. 저쪽에 보시는 게 지금 일제강점기 지금 광개토 대왕릉인데 비인데 거기에 보면 주몽왕이 출자가 부여고 천재지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알을 깨고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로 여기서 천재는 지금 부여 동부여계하고 고구려 왕통에서의 천재는 이 천재가 칠성님이 아니라는 거죠. 태양신이라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채호 선생처럼 보면 이런 문화, 이게 나눔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부여계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사람들은 사실은 다 고가를 쓰던 사람들이 변환이거든요. 근데 이 변환의 문화는 사실은 천산을 주변으로 한 지역에서 태동한 태양신을 진앙하는 사람들의 상징성을 갖는 그런 고갈무자였어요. 그러니까 칠성신앙의 고갈무자하고 또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한 그 태양의 아들이 주도하는 고구려에서 화려하게 부활하는 삼조고가 그래서 그렇단데 전호태 교수 같은 경우도 뭐라고 하냐면 그 광개토대왕 비왕 천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해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아니, 틀리잖아요. 지금 해를 나타내고 그렇기 때문에 부여의 최초의 그 하늘에서 내려온 천재지자가 주몽인데 이름이 해모수잖아요. 주몽의 아버지가 해모수잖아요. 그리고 고구려 왕권, 총기 왕권의 성씨들이 해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농담처럼 하면 이 사람들이 칠성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단군왕검 사회의 주신앙하고 부여계통 그 왕통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은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사라지는 삼조고가 고구려 오면 4세기 말에서 5세기에 이렇게 부활하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두 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운데가 여기 지금 삼조고가 형상화되어 있는데 사실 이 정도 작품은 요즘에 만들지 복제하기 힘들 거예요. 굉장히 세련됐죠. 근데 그러면 봐요. 지금 제가 그랬죠. 단군왕검 세력들의 주신앙은 칠성님이 주님 하나님이고 한웅이 태양신을 숭배하던 사람들이라 하면 동명에서 비롯된 구역에는 태양신 자체가 천재였던 거예요.
이 차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확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변한 꽃갈 모델을 쓰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절풍으로죠. 이 사람들의 그 문화적 주처는 천산 주변이라는 거죠. 그러면 천산 넘어 세계에서 이 까마귀하고 태양하고 가장 연결되는 게 뭐냐면 페르시아에서 나왔던 미트라교인 거예요. 기원전 6, 7세기에 등장하는데 지금 보시면 요게 이제 미트라고 황소 살해 장면이거든요. 여기 보면 까마귀가 있어요. 요 까마귀가 여기 있는데 이 까마귀가 미트라 신앙에서 까마귀는 이 미트라의 사자예요. 심부름꾼이에요. 그 지금 미트라 살해를 하는 의식을 하는 장면을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배구는 뭐냐면 모든 생명의 정이에요. 그러니까 상징이 이 배구를 살해함으로 해서 그 에너지가 모든 초목과 생명이 탄동하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미트라 교인들은 봄이 되면 지하실에서 비밀 제의를 하면서 이 흰소를 살해하는 의식을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태양과 까마귀 사자라고 하는 이것이 초원에 쭉 확산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미트라에도 그렇죠. 또 보면 그리스에도 보면 아폴론 신의 수행원이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이 까마귀예요. 지금 까마귀. 그러니까 이게 아폴론이 지금 칠연금을 치면서 헌주를 하는데 까마귀가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미트라로 바꾸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신의 사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름만 바뀌었지 형식은 똑같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똑같아요. 북유럽 신화에서도 보면 전쟁의 신의 오딘이 있는데 이 오딘의 심부름꾼이 바로 까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재밌는 게 좀 요 장면하고 지금 일본의 신무천왕을 그린 장면하고 똑같아요. 이따 뒤에 보면 신무천왕도 신무천왕이 지팡이에 까마귀를 올려놓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오딘의 사자로서 오딘의 사장으로서 이 까마귀가 아침에 일어나면 세상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저녁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오딘한테. 그러니까 미트라의 까마귀도 그렇고 다 까마귀도 그렇다는 건데 그 패턴이 고구려인들의 이주사에 보면 신무천왕에 이주할 때 들어오고 길 안내자로 나온다는 거예요. 태양의 아들의 안내자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단순히 태양새로서의 상징성이 있었는데 고구려를 와서는 까마귀가 어떻게 변신하냐 하면 왕의 조수로서 길을 안내하는, 왕을 보호하고 길을 안내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신화구조에서 바뀐 이유가 바로 구역의 왕통하고 적어도 관련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식으로 이 삼조고를 새롭게 지금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이게 지금 사막에서 나폴레옹이 길을 잃었고 근데 까마귀의 도움을 받아서 찾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313년에 사하라 사막을 여행하던 그 나폴레옹이 길을 잃었는데 돌연 나타난 두 마리 까마귀로부터 길 안내를 이 표현 길 안내를 받아서 신전을 가는 길을 찾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지역의 문화에서 보면 쭉 참산에서부터 그리스까지 또 북유럽까지 태양하고 까마귀하고 등장을 하는데 까마귀는 굉장히 신성한 동물로서 태양신의 사자고 길 안내자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길 안내자라는 개념. 나폴레옹하고 알렉산더 이야기는 근데 나폴레옹 오고 사는 네, 알렉산더. 오타는 이거는 17세기인데 18세기. 근데 이게 문화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는 내용인데 까마귀의 습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까마귀의 습성이 초원의 정찰병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라시아 초원에서는 까마귀 자체가 사냥꾼의 길 안내자랍니다. 이게 이제 사냥을 하는 시대부터 굉장히 일찍부터 이제 그런 게 결국 이제 종교에 반영이 된 건데, 초원에서 사냥꾼이 총을 들고 나오면 그 집 주변에 있던 까마귀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정찰을 해가지고 여우나 토끼나 뭐든지 이 잡을 동물이 있으면 그쪽으로 날아간대요. 그러면 사냥꾼은 살피지도 않고 까마귀 날아간 쪽으로 총을 들고 따라가면 거기에 사냥감이 있고, 그래서 사냥감을 잡으면 사냥꾼은 보상으로 내장을 꺼내줬대요. 자연 상태지만 동업자인 거죠. 그런데 이게 결국 길이 들여져서, 까마귀 사실 굉장히 영리하다 하잖아요. 그래서 단어도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이해를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 사냥꾼이 총을 들고 나오지 않으면 같은 사냥꾼인데도 보고 반응이 없대요. 그러니까 결국 까마귀가 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하루 이틀에 안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 문화적으로 초원에서 생겼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종교적 상징성에서 이제 신의 안내자, 길 안내자라는 개념이 나오고 사자라는 개념이 나왔다는 심부름꾼이죠. 적어도 중국에 있을 때는 이런 길 안내자의 상징성이 없었을 거라는 게, 까마귀가 태양새로서만 기능을 했지. 그래서 초원을 타고 태양제 심부름꾼이 동으로 전파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 지역의 까마귀가 태양신의 아들 혹은 영웅의 길 안내자의 의식이 전파됐고, 신처 같은 경우도 보면 고구려 문화가 페르시아 문화하고 상당히 중원 문화보다 더 깊다고 얘기했는데, 이 페르시아 문화의 대표적인 게 미트라 신앙이거든요. 근데 이 미트라 신앙이 사실은 인도로 들어가면 마에트리아가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미륵 신앙이 된다고. 이게 결국은 빛의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봐요. 길 안내자, 길 왕과 태양의 아들이죠. 길 안내자라는 코드가 지금 그대로 부여적 이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몽이 대소한테 밀려가지고 내려올 때 보면 세 사람이 나오죠. 고구려 드라마 볼 때 보면 세 사람은 오이 말이 협보가 오거든요. 같이 이제 동지로 내려오죠. 그때 보면 이게 오이가 들어가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원조하고 비류가 또 백제권으로 서울로 내려올 때도 오간이라고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국 봐요. 천조 대신이 큐슈 남부에서 이렇게 세토해로 가서 오사카로 들어가려다 못 들어가니까 um야 지역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산길이 막히니까 하늘 태양신인 천조 대신이 까마귀 2마리를 보내줘서 길을 안내해서 나라로 들어갔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고구려 창업하는 과정, 백제 창업하는 과정, 신무천왕이 동정하는 과정 다 까마귀가 등장하는데 길 안내자라는 거예요. 왕의 사전. 그러니까 이러한 관념이 나오게 된 배경이 중국에서 있었던 까마귀 태양 개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 개념은 초원을 통해서 동으로 전파된 문화이든지 이 사람들 부역의 중심의 그 리더들이 원 고향이 이쪽이든 둘 중에 하나일 거라는 거죠. 이런 문화가 자기네들 자체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에서 삼조고가 굉장히 부활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오이와 오가는 결국은 길 안내자인 동시에 샤먼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뭐냐면 샤먼이 고대사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샤먼은 직감력이 그 영역으로 해서 그러니까 예측력이 있거든요. 지금도 무당들 가면 지가 뭐 보는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니까 그렇대. 무슨 도박인 사이트인가 뭐 해가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어요. 몇십억 번 사람. 그 사람이 점집에 갔어요. 점집에 갔는데 뭐 경찰 마크가 보인다 하고 뭐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찔리니까 계속 푸는 거예요. 뭐 하는데 근데 그걸 이쯤에 미련스럽게 녹음을 해놨더라고. 근데 이 경찰한테 이 녹음기가 들어가 버렸어. 녹음해놓은 게. 이 단서가 돼가지고 얘가 잡힌 사건이 있더라고. 무당들은 늘 자기 이제 제3의 눈으로 이렇게 본다고 얘기를 한다고 실제로 현상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대 사회에서 왕이 전쟁을 하나 천막을 쳤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적이 어디서 공격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까마귀 샤먼이 옆에서 보좌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직감으로 더 빨리 누구보다 다른 초병이 생각 못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적이 누가 공격하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까마귀 무당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연호랑 세원이었잖아요. 그죠? 연호도 까마귀고 세호도 까마귀잖아요. 이 사람들이 까마귀 부부인데 결국은 뭐냐 하면 부역애였을 거라는 거예요. 동해안을 타고 내려온 부역애였었는데 포항까지 들어와서 사는데 신라계들하고 갈등이 생겨서 일본으로 이주했을 거라는 거예요. 연호랑 세원이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진한 계통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또 한 가지 있어요. 주몽이 북부에서 내려오는데 처음 도착한 데가 졸본부예요. 사실은 이것도 보면 제가 꽃갈모자를 쓴 단그릇 스님이 얘기해놨는데 이미 사실은 이 밑에 지역에도 부여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 동명에서 파생된 부여가 아니고 우리가 진번이라고 할 때 이 번하고 나중에 이 변하고 이게 바뀌어서 나중에 변진이 되거든요. 이렇게 변진이 됐는데 여기 변에 들어갔던 세력들이 제 관점에서는 저쪽의 관점에서는 이미 구역계하고 연결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동명이 고리국에서 내려오고 부여가 생기고 여기서 주몽이 다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미 내려오기 전에 졸본부여가 있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 이미 부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보면 이 졸본부여가 즉 졸본부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졸본이 지금 키르기스탄어나 그 카자흐스탄 언어로 금성을 가르치는 데거든요. 몽골까지도. 몽골에서도 지금 철몽이 제 친구가 지금 몽골 학자가 하나 있는데 아는 교수 이름이 철몽이래요. 여자 교수인데 이름이 철몽이래 지금도. 그러니까 뭐냐면 몽골 그 천산 주변의 나라들에서 졸본이 금성을 가리키는데 여기 졸본보다 그쪽에 현재 지명의 졸본이 더 많아요. 그건 뭘 말하냐 하면 이 가능성은 두 가지가 있죠. 원래 거기가 졸본이고 이쪽으로 이주해서 졸본일 수도 있고 나중에 고구려계가 넘어갔을 수도 있죠. 그거는 가능성은 양쪽 다 있는데 어쨌든 천산 주변하고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바로 졸본부의 졸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키르기스탄하고 붙어있는 천산산맥 20km 호수가 있는데 그 마을 이름이 초폰아타가 있대요. 근데 지금 졸본이 금성이라고 했죠. 근데 초폰아타는 아타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성의 고향이 되고 금성의 아버지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도 보면 똑같이 초폰아타라고 흰 돌로 크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마르칸트가 원래 이름은 졸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적어도 졸본이라는 명칭이 지금 그쪽에서 굉장히 유구한 도시명으로 지금 전달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졸본부의 졸본이라는 게 저쪽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금성하고 관련돼서 졸본이라는 명칭을 써서 졸본부여라는 명칭을 이해하고 있어서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저 까마귀의 문제하고 이렇게 하면 그 이주의 하나의 고리를 이 졸본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위치가 다 여기거든요. 지금 이쪽이고 지금 여기도 뭐죠?
카자흐스탄 수도도 그 밑에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촐보나타라는 거예요. 그 부산대 여기서 저기 공부하신 분 양민종 교수라고 있어요. 양민종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촐보나타인데 졸본의 아버지요 고향이니까 바로 고구려의 근원입니다. 이런 식의 인터뷰 기사도 있거든요. 뭐냐면 졸본을 고리로 천산 지역하고 고구려하고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봐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이게 각도청의 씨름도거든요. 그런데 이건 지금 신단수 맞잖아요. 곰이 호랑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씨름하는 사람은 보면 이 사람은 완전히 서역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건 초등학교 때까 중학교 때 미술 시간에 어떻게 배웠냐 하면 고구려가 가을에 큰 축제를 하는데 서역에서 온 사신들 중에 이런 신목고비한 서역인이 있어서 지금 씨름대회에 참여했대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정보에 의하면 결국은 이 사람이 고구려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몽골리안하고 서역 계통의 혼혈인들이 고구려 속에 많이 있었다는 그 당시에. 그게 몇 년 전에요. 그 KBS인가 어디 방송에서도 나왔었는데 중앙대학 의대에서 몽골 지역의 2천여 구의 인고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몽골이 이렇게 있으면 되게 재밌게 나왔어요. 이쪽에는 몽골하고 스키타이하고 혼혈이 나왔어요. 요 중간이 대부분 몽골인으로 순수 몽골인으로 나오고 다시 동쪽이 몽골하고 스키타이는 혼혈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게 호가 이쪽이 호인이었으면 우리가 호떡할 때 호떡이 가르치는 게 어디? 서역이잖아요. 그 호가 서쪽이거든요. 이게 고월이 이걸 한자로 해보세요. 지금 중앙아시아에서 터키까지는 태극기에 다 이게 들어가요. 반달이. 그죠? 그러면 동호는 결국은 서역인들이 동쪽으로 하는 동호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냥 고구려 주민이지 당시에 뭐 그렇게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사기인가 어디 보면 한문제하고 관련된 기사에 보면 호한 한나라 한자 호한이 구별되기 시작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때 이 호는 사실은 이 위만젓을 포함한 동북 만주 지역하고 한족하고 구별된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 호라는 개념이 우리 쪽을 지칭하기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조고가 왜 다리가 이제 세 개인? 지금까지 보면 그렇잖아요. 결국은 일반 학자들은 지금까지 중국 학자나 우리 학자들이 다 모여요. 삼조고가 다리가 세 개인 거는 동이족이 새 토템하고 새를 숭배하는 거하고 단순하게 연결시켜 놨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 설명한 구조는 뭐냐? 그게 아니고 사실은 고구려 주민들의 엘리트 주민인 왕족들이 적어도 천산 주변의 문화하고 관련된 사람들일 거라고 하는 것이 추정이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태양신의 사자인 까마귀가 길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왕의 도우미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놓고 또 이제 삼조고 다리가 이제 왜 세 개인지 한번 보시면 이 태양의 순환과 관련돼서 나왔다고 보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거는 달동물인 구미호나 용의 숫자가 부수인 것과 관련돼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자들이 또 이제 하는 얘기들을 보면 윤명철 교수 같은 경우는 이것도 재밌는 발상인데 삼조고가 다리가 세 개인 거는 이렇게 이 사람 생각이 뭐냐 하면 지금 보면 삼조고 머리에 뿔이 하나 있죠. 날개가 2개 있죠. 다리가 3개잖아요. 1, 2, 3, 3, 2, 1. 그래서 한국이 좋아하는 3.1 사상.
천국에서도 보면 일시무실 석상국 여기서 삼태국이 나오거든요. 네, 이거하고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좀 너무 갖다 붙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문철 교수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3.1사상하고 저렇게 될 때 그래서 뿌리 하나고 날개가 두 개 이렇게 설명하고 대부분 이 삼신신앙하고 연결을 해요. 주광은 교수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사람이 민속 연구로서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알아주시는 분일 텐데 이 삼신신앙하고 해서 다리가 세 개를 좀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 삶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 결정적 증거가 삼신사상하고 관련돼 있고 삼신사상의 영향으로 다리가 세 개다는데 근데 부연 설명을 이분도 못해요. 근데 제가 좀 보시면 우시라 교수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시라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북방 초원 문화는 삼수 분화의 문화라는 거예요. 하나에서 3으로 분화되고 이게 9로 분화되고 81로 분화되는 문화라는 거죠. 근데 이게 초원 문화고 농경 문화인 황화를 중심으로 그 이남에는 음양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 4, 6, 8 이렇게 해서 64 주역이 64로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천북이 81로 가거든요. 중국의 도가경전들은 순위가 다 81로 가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설명하면서 결국은 지금 만주 이쪽은 초원문화, 북방문화하고 관련돼서 삼수문화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리가 세 개인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물론 삼신사상하고도 연결이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삼수문화의 세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형규 교수도 발해만문화라는 책을 쓰시고 굉장히 고고학자로 유명하신데 양점 그러니까 세 발 가운데 하나는 남성의 상징인 양을 생시키는 뜻한다 이런데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좀 너무 학자가 발언하기는 조금 문제 그죠? 그러면 까마귀 암 커서는 어떻게? 까마귀 다 수컷 아니냐? 이거 조금 이게 사실은 제가 이게 뭐냐면 내가 설명하겠지만 지금까지 삼족구가 다리가 세 개인 게 설명이 잘 안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록에 이제 삼수 세 개인 게 어떻게 나오냐 하면 전한시대 준추원농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양 가운데 큰 양인 태양을 상징하는 까마귀에 양의 수인 세 개의 다리를 붙여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문헌에. 당나라의 석견이라는 사람이 쓴 초박기에는 해 안에 있는 삼조고를 양정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온윤한 것은 성장 이런 기록이 있고 송나라 사람 홍흥조가 초사주부란 책에서는 양은 3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 안에는 삼조고가 있다. 이것을 양정이라는 게 다 톤이 비슷한데 음양론으로 해서 양수로서 3을 얘기하는 이 사람도 얘기할 때 사실은 1은 근원수로 보고 2가 음수의 최초고 3이 양수의 최초라는 그런 논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국 사람도 비판을 하는 거예요. 세 다리를 그린 이유는 잘 모르는데 문헌 자료로도 없고 3이 양수라고 하는 것도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 빼고 1, 3, 5, 7은 그럼 왜 안 했냐 이거죠. 이게 쉽게 깨지는 거예요. 그렇다네요. 그 다음에 또 중국 학자가 태양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다루기에선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앙소체도의 세계에 있는 것도 별 의미가 없다. 그냥 장식성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음양론으로 설명하면 그렇잖아요. 음양론으로 설명하면 음양론이 정립된 것이 상당히 후대잖아요. 그죠? 앙소문학의 삼조가 이미 나올 때는 음양론이 정립이 안 됐다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그럼 음양론으로 삼조를 설명하는 건 논리적 모순인 거예요. 일단 그것만 해도 이 다른 데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답을 찾는 과정인데 삼조고는 태양 삼신 즉 삼태양과 관련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단군 신화를 해석할 때 삼위태백도 해석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소리냐면 삼위하고 태백산을 두 산처럼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삼위태백은 사실은 봉오리가 세 개인 산을 삼위태백이라고 했던 거예요. 위태로운 봉오리가 세 개인 산. 그렇게 해서 지금 요게 지금 실제로 삼위산이거든요. 중국에 있는 삼위산에 도난에 있는 삼위산이에요. 실제. 그런데 보면 봉오리가 이렇게 세 개 있어요. 뚜렷하게. 그런데 이게 지금 제 견해인데 태양의 운행에 초점을 맞춘 화동이 화강은 그 삼위태백인데 이 삼위태백의 삼조고의 비밀이 있는데 중문대사전에 보면 이게 중문대사전 삼위태백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삼위는 이적이 삼봉을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했어요. 분명 기록이 돼 있잖아. 이적은 뭐냐면 동의하고 접촉을 말하는 거예요. 일이 적잖아요. 접촉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동의하고 접촉이 그죠? 봉오리가 세 개인 산을 삼위태백이라고 했다고 지금 중문대사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태백산은 삼위산과 태백산 사이에 화능이 내려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삼위태백이 우리라고 삼신산이었던 거예요. 그죠? 봉오리가 세 개인 삼신산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제가 화능을 봉공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앙수 제도에 보면 이렇게 삼신산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이 돼요. 토기에 이 삼신산. 그리고 조선시대에 보면 칠교도보라고 하는 이게 아이들이 보는 장난감 책이래요. 여기 보면 삼신산을 적었는데 봉오리가 세 개인 산으로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83호 국보 83호 미륵방이나 사유상이 보면 모자 보관을 삼산형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산형이라고 해요.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삼신산이 변형돼서 삼산형으로 들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보관에. 왜냐하면 백제에도 보면 삼신산 얘기가 나와요. 삼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여기는 신인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서로 교류하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이 표현을 삼산이라고 했고 제치원이 뭐 이렇게 한국에 올 때 또 보면 중국 친구가 쓸 때도 보면 삼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 삼산이 삼신산이고 결국은 우리로 하면 삼위태백일 거라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페루 창키유적인데 2300년 전일 기원전 300년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삼신산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지금 이쪽 관측 중에서 보면 지금 해가 동지, 춘추문, 하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삼신산으로 하면 이렇게 하면 여기 관찰자 시점이 여기 있으면 우리는 여기서 동지 해가 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춘추문 해가 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지 해가 뜨죠. 그러면 이 순환이 이렇게 갔다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죠? 이건 영원히 해가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이 세 개가 계속 뜨잖아요. 그죠? 이거 세 개를 연결하면 한 마리의 새에 그러니까 세 개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삼신산, 까마귀가 삼조가 된 이걸 왜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냐 하면 아까 봐요. 지금 구미호는 꼬리가 9개잖아요. 그죠? 삼조고는 다리가 3개고 9개잖아요. 그럼 구미호가 나오는 동기가 뭐냐 하면 구미호가 꼬리가 9개 뭐냐. 구미호는 달동물이거든요. 달동물인데 사실은 거기서 구수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냐면 똑같이 여기가 신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올해 정월 대보름에 여기 달이 뜨잖아요. 그러면 내년엔 여기서 안 떠요. 여기서 뜨거든요.
요게 몇 개를 가냐 하면 9개를 가요. 9개를 갔다가 태양이 하지 되면 돌아오듯이 달도 9년이 되면 돌아와요. 후로 이렇게 돈다고. 그래서 분묘가 꼬리가 9개인 거예요. 그러면 같은 원리로 태양도 같은 원리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제가 참신산에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문화적으로.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또 연결해서 설명을 할 수 있냐면 유라시아 문명사가 다 연결이 돼요. 지금 설명한 거고. 보세요. 홍산문화지역에서 나온 이게 곰머리 3공기거든요. 3공기인데 이게 지금 사람들이, 중국 학자, 우리 학자들도 지금 이게 뭔지 몰라요. 이게 상징성이 뭔지 지금 발표된 거로 지금 주장이 없어요, 제대로. 근데 저는 이게 삼태양으로 보거든요. 삼태양이라는, 삼태양이 뭐냐 하면 지금 보시면 앙소문화에도 보면 지금 원안에, 그죠? 저기 보면 원안에 3개 해를 그려놨어요. 요건 기원전 3000년에 오스트리아에서 만든 황금판이에요. 황금 디스크예요. 원안에 해를 3개 그렸죠. 의식이 같죠? 이게 지금 요건 뭐냐면 신석기 시대에 유럽과 저쪽 뭐 영국 그쪽까지 많이 나타나는 건데 이 문양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이게 뭐냐면 삼태양의 운행을 나타내는 상징기호로 해석을 하거든요, 지금. 그럼 지금 이거나 다 같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도 지금 저는 같은 거로 보는데 요 페르시아 쪽 그 매를, 태양새를 그린 걸 보면 발에다가 해를 2개 차고 머리다 하나 입고 있거든요. 이것도 다 삼태양인데, 그리고 우리 장식보검에도 보면 이게 삼태양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삼태양. 그 다음에 그리스의 그 고전기의 이 질그릇인데 여기도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이 지금 유럽의 지금 김부타스라고 하는 학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선사시대 석기인들이 사용하던 토기 그림 가운데 3개의 소용돌이 미로 하나로 연결된 디자인은 새 여신의 강력한 번식력을 상징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삼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무속파에도 보면 삼신은 3분이에요. 무속파에도. 그리고 지금 저기 서울에 민속박물관에 가면 삼신상을 차려놨거든요. 거기도 보면 그릇 3개에다가 꽃갈무새 3개를 올려놨어요. 신이 3분이라는 소리. 삼신이 왜 초기 모계사에서 3분이냐 하면 아침에 떠오른다. 나는 이게 순환인데 이걸 상징해서 지금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관리하는 지금의 어머니예요. 이건 천으로서 미래의 어머니고, 이미 지는 해는 이미 단도가 끊어진 할머니예요. 이 3분이 계속 돌아서 가면서 생산을 한다는, 그게 삼신개념. 그래서 그리스 신화는 다 보면 이제 신석기 시대 삼신은 다 3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까마귀 태양신이 다리가 3개인 거를 이렇게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해석해야지, 단순히 뭐 동이족이 새를 동이족이 새를 좋아한 거하고 다리가 3개인 거하고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음양으로 설명한 것도 설명이 안 되잖아. 근데 적어도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유라시아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훨씬 더 설득력 있는 해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삼조구는 삼태양 삼신과 태양의 사자 까마귀가 결합해서 탄생했다는, 그러니까 우리적인 단군하고 연결된, 또 곰족하고 연결된 삼신하고 삼위태백하고 그런 상징성과 또 부여계통의 태양의 사자인 까마귀와 이게 다 결합이 돼서 삼조구가 철학적으로 완성된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읽고 끝낼게요. 고구려인들은 단군조선의 후예인 맥족을 기반으로 하고
부여족이 통치했거든요. 이건 단군조선계 통일국 통치는 부여족이었어요. 두 집단의 정체성의 차이가 있는데 단군조선은 앙소 문화를 일구던 공공과 우용산 문화를 의 주인공 웅녀 그리고 치우족의 후예로 보이는 호랑이족이 주도했고 부여와 고구려, 백제, 신라도 마찬가지인데 태양신을 숭배하며 초원에서 동을 이루한 세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체성의 차이가 있다는 걸 제가 지금 오늘 제목처럼 이렇게 해서 삼조고는 웅녀족이 가지고 있던 태양 삼신 사상과 천산 혹은 그 너머 초원에서 태양신과 태양신의 안내자인 가마귀에 대한 의식이 결합해서 고구려에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어쨌든 지금 나온 여러 가지 견해들을 내가 다 취합을 해봤는데 그래도 제법 이게 더 그럴듯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준비한 거니까.